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27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라디오의 첫 포문은 오프닝인데요. 이번만큼은 굳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팟빵이라는 플랫폼과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제 라디오를 업로드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라디오를 분명히 소모해주시고 계신다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는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해당 시청층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내부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도 1차적인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진정한 본론은요. 그 분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해주신 분들, 댓글이라던가 그 밖에 피드백들 말이죠.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것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특정 공간에서 유포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이것을 소모하는 것은 쉽지만 직접적으로 댓글 하나를 남긴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쉬고 있는 동안 팟빵과 유튜브 계정에 각각 남겨주신 어떤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참 가뭄의 단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라디오를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업로드를 사실 못했었잖아요. 저번 회차인 미나미가 이것을 올리기 전까지 꽤나 긴 공백 기간을 사실 가졌었는데 물 흐르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잊혀지는 것이 저의 어떤 숙명 같은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반응들이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됐고 계속해서 라디오를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상당히 북돋아줬다는 거, 그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대댓글을 남겨드리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 놓아 여러분들에게 좀 그러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존의 청취자분들이라던가 제가 라디오를 자주 올리던 시기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제 라디오나 어떤 제 컨텐츠 이런 것에 피드백을 남겨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 과거든 현재든 그리고 미래에도 말이죠.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라디오가 이제 자주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 라디오를 그 정도까지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기본적인 사운드 트랙의 정체성은 간식 같은, 맨날 밥만 먹으면 질리니까 그런 때마다 가끔씩 꺼내 먹는 간식과 같은 그런 라디오다, 이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라디오를 굳이 기다려주실 필요는 없고 한 몇 주 정도 지났을 때 불현듯 아 맞아, 그 라디오가 있었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제 계정에 한두 번씩 접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정도 기간이면 적어도 한 편 정도는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잊혀질만 하면 한두 번씩 찾아 듣는 그러한 라디오로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오프닝이어서 좀 입을 푸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두서없게 이야기들을 전달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어찌되었던 제 진심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럼 오프닝을 줄이고 꿀잼 셀렉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된 예고 없는 꿀잼 셀렉트의 인트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전 회차의 엔딩에서 다음 회차에서 무엇을 볼 것 같다 이런 힌트를 제공해드리고 꿀잼 셀렉트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힌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또 힌트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또 동시에 이 작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정신없는 시간이네요. 어찌되었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소개해왔던 작품군들, 이것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굳이 그 공통점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가져온 작품들, 이것들은 강력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 내지는 대중들 사이에서 명작으로 반열에 올라있는 그러한 작품들을 주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 여러분들이 쉽게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27회에서는 좀 그 틀에서 탈피해서 문제적인 작품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타쿠 분들 사이에서 일종의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러한 작품을 들고 왔다는 것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명작은 확실히 아닌데 강력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다뤄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를 돋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연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일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해당 작품의 장르입니다. 총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판타지입니다. 근데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여기서도 약간 변주가 들어가 있는데 이세계 전생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략 감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계물 중에서도 상당히 좀 자주 애용이 되는 그런 장르 중 하나죠. 다만 이 전생이라고 하는 묘사가 좀 말 그대로 이 세계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그리는 전생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세계 전이물의 정서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품군에 사실 가까워서 조금 묘하게 다가오긴 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나 이것도 판타지물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장르 중 하나인데요. 먼치킨, 한마디로 강력한 주인공이 그냥 다 때려부시는 이러한 장르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묘하게 제가 소개했던 판타지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 좀 먼치킨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중의 정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장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작가들이 애용하는 장르여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런 감상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렘. 야, 이것도 역시나 여기에 슬쩍 끼워 넣어져 있네요. 다들 아시죠? 라이트 노벨 원작의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지겹도록 등장하는 그러한 3가지 조합입니다. 이것들을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나처럼 이 작품의 중심 소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작품의 중심 소재는 요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한 남자 중학생이 이 세계에 전생하여 깽판을 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작품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동의를 하는 그러한 정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꿀잼 셀렉트에서 소개할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이기적으로 굴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애니메이션. 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 입니다. 신의 실수로 죽어버린 주인공. 이 세계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그에게 주어진 건 다시 만들어진 몸과 이 세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스마트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중한 동료를 얻어가는 가운데 어느덧 주인공은 이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다. 고대 문명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 세계의 왕들과 힘을 합치며 그는 느긋한 여행을 이어간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꿀잼 셀렉트 인트로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세간의 평가가 굉장히 문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굳어져 있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어찌되었던 일반 대중의 평가인 건데 과연 저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어떻게 감상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것을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제 라디오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가진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대략 이렇습니다. 저는요, 의외로 괜찮았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좀 이게 뭔가 좀 실소가 약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괜찮았어요, 진짜로. 명작까진 아니더라도 킬링타임용으로 나쁘지 않다. 의외로 소소한 재미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것이 저의 기본 정서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밑밥을 깔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제 라디오를 다 감상해 보셨다면 분명히 아실 텐데 저는 판타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 주로 소모하는 장르는 일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를 많이 보셔서 닳고 다른 이제 그런 오타쿠 분들의 시선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미리 좀 단서를 달아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저는 일상물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일상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소소한 재밌거리들을 다량으로 투척해 놓고 그것을 메인 정체성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저 스스로를 제가 분석을 해봅니다.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배경은 판타지인데 작품의 어느 한 명도 이 작품이 추구하고 있는 거대한 담론에 그렇게 집중하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주로 전개가 되는 소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히로인들의 어떤 투닥투닥 거리는 재미, 혹은 주인공이 이 세계에서 적응해 나아가는 과정, 이 세계에서 명망가가 되어가는 과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지배적으로 작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품의 정체성은 사실 판타지물의 탈을 쓴 일상물에 가깝지 않나.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감상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설정 중에 무속성 마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참고로 주인공은 먼치킨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속성의 마법들을 모두 다 학습하고 또 실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기능적인 측면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어찌되었던 주인공이 내세우고 있는 메인 마법은 무속성 마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 세계의 작품 세계관에서 일종의 로스트 테크놀로지? 잃어버린 기술? 약간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법 중에서도 리커버리 같은 회복계 마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인공이 몇 가지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밖에 소소한 재밌거리들, 이런 것들을 생성해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소소하고 나름대로 재미로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가 앞서 설명한 그 정서와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작품의 또 재미있는 주제거리 중 하나가 마치 이 세계 식당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의 어떤 문물이라던가 도구를 이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어떤 문화 충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 부분도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총기류 같은 무기부터 장기와 같은 유흥거리, 그리고 이동수단인 자전거 등등, 이런 것들을 이 세계에 전파를 해주면서 해당 세계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 도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느낄까, 이것들을 또 관찰하는 관찰형 예능의 어떤 약간 느낌을 가미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전개도 등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소소한 재밌거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작품은 판타지 맛이 나는 작품이 아니라 판타지 향을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에 더 근접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쯤에 가면 여러분들이 약간 의문을 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H님 소개만 들어보면 이 작품 뭐 명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작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운명을 타고난 작품입니다. 왜냐? 제가 앞서 열거해드린 그 많은 장점들을 다 씹어먹어버릴 정도로 뚜렷한, 그리고 명확한 단점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절대 이 작품은 양작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꿀잼 셀렉트에서 이 맥락들을 모두 다 집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자신의 시선과 대입해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또 흥미를 유발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한번 재미나게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능형 먼치킨의 늪.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의 작가가 해당 작품의 주인공인 토야를 너무 먼치킨과 더불어서 전략가로 묘사하려는 그 시도와 집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작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작품에 녹아들었다면 아마 이 작품은 굉장한 양작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오타쿠들 사이에서 필독서, 이런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굉장한 난제가 하나 존재했어요. 바로 작가 본인의 필력이 이 지능형 먼치킨이라고 하는 요소를 정상적으로 그려내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뭐 작가에 대해서 좀 너무 악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작품상에서 그러한 정서가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고, 이 부분이 진짜 작품을 보면 볼수록 거슬리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작가가
주인공을 굉장히 유능하고 지능적인 인물로 그려내기 위해서 판타지 작품에서는 건드려선 안 되는 불문율을 어기고 건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작품상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실추되는 이러한 좀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이 생겼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청자나 혹은 원작의 독자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사실 판타지물에서만 적용되는 사실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추리물 이런 것들에서도 공통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해당 작품의 주인공을 유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밖의 인물들을 바보로 만들면 안 된다. 이 세계인들을 바보로 설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불문율을 이 작품이 어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실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좀 보면서 탄식이 나왔던 애니메이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사용하는 이 에피소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사용한 트릭이 뭐냐면요, 다른 나라의 대사가 가져온 와인에 독이 들어있다, 이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와인에는 독이 들어있지 않았고, 독이 들어있던 곳은 왕이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손에 쥔 잔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세계인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주인공이 그것을 굉장한 추리 능력으로 마치 해결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좀 약간 묘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같은 오타쿠야 추리물에 굉장히 빠삭하니까 사실 이런 트릭 정도는 금방 간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작품의 주인공들이 아무리 낙후되어 있는 이 세계인들이라고 해도 독극물이 와인에서 검출이 되는지 잔에서 검출이 되는지 이 정도도 수사를 할 능력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이 세계가 기본적으로 중세시대의 배경을 지향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수사 능력이 허술한가, 이거는 진짜 보면 볼수록 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묘사라서 개인적으로 좀 암담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묘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문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복 패턴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것인데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냐면, 어딘가에서 혹은 누군가에게 신기술, 새로운 마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신기술과 마법이 바로 다음에 등장할 어떤 적이라던가 혹은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 즉 해답으로 활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거의 패턴화가 되어서 모든 이야기의 기승전결로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굉장히 세련되고 주도 면밀하게 작가가 그려내고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서술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가가 그 정도의 필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보면 그냥 독자의 입장에서 다 간파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저러한 신기술을 배웠네? 그럼 다음 스토리에서 저 기술이 사용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뻔하게 눈에 비춰지기 때문에 전혀 주인공의 어떤 명성이라던가 지능을 높아 보이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판타지물이나 혹은 애니메이션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에게 간파되는 어떤 트릭이라던가 서술법은 주인공을 전혀 유능하게 보이게 만들 수 없다. 이것이 정말 앞으로 자라날 서브컬처 꿈나무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불문율은요,
동일한 기술을 반복해서 쓰지 말아라. 자, 이것을 꼭 전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품에서 주인공인 토야가 거의 슬립이라고 하는 기술을 앵무새 마냥 반복해서 시전을 합니다. 매 회마다 말이죠.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슬립이라고 하는 기술은요, 특정 장소의 마찰력을 없애서 자신이 특정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기술이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가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먼치킨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기교만을 활용해서 충분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하고 지능적인 캐릭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기술을 다량 활용하는 장면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보면 볼수록 짜증만 나요. 왜 쟤는 슬립이라는 기술에 저렇게 집착을 하지?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작가가 이러한 캐릭터를 좀 그려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대중적인 작품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원피스에 등장하는 우솝. 이 캐릭터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탄환들을 사용해서 전략적이고 지능적인 어떤 전투와 승리를 쟁취하는 이제 이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캐릭터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캐릭터가 먼치킨의 속성을 타고난 캐릭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비유를 든다면 아마도 작가는 우솝이 모든 전투에서 무혈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설정에 근접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러한 어떤 감각이 우리들에게 좀 스며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불문율을 다 건드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전혀 유능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작품에서 너무나도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작가가 후반부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제 작가가 뭐 편집부의 피드백이라던가 혹은 본인이 느끼는 한계, 그 밖에 이제 팬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담론들을 많이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회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본래는 거의 장식에 가까웠던 설정인 하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후반부에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주인공이 화력전을 행하는 것이 전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좀 노골적으로 후반부에는 드러나요. 뭐 여러 가지 다량의 좀비를 제압하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말이죠. 그래서 작가가 이 지능형 먼치킨이라고 하는 속성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리고 본인의 필력이 점차 상승을 해 나아가면서 이러한 장애들이 확실하게 애니메이션 후반부에서는 좀 옅어지고 볼만한 수준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감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 본심을 숨기는 걸까?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번 포인트도 어찌 보면 첫 번째 포인트와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 이야기를 풀어내 보도록 하죠. 저는 이 작품에 작가의 내숭이 상당히 다량 투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심을 숨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제대로 작품상에 녹이지 않았던 것일까? 이 부분이 진한 아쉬움을 또 남기는 일면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그 맥락은 작품의 급변 요소 중 하나였던 하렘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 해당 작품의 작가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작품과 말 그대로 본인이 오타쿠적인 감각으로 좋아하는 작품,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을 제대로 중앙으로 밀집시켜서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이 작품이 작가의 처녀작인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쓰고 싶었던 작품이 우선적으로 정서상 녹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작가의 시선이 이랬던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본인이 사실 좋아하는 장르는 하렘 혹은 관심이 있는 장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내 첫작인 만큼 이 세계 판타지에 더 집중을 해서 그 정서를 가득 녹이고 있는 작품을 사람들에게 선사하겠다, 이러한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작가에게나 평가라고 하는 냉혹한 과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작가가 자신의 한계 내지는 여론의 평가를 확인하고 전환을 시킨 것 같아요. 작품의 장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렘이라는 요소가 후반부에 들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우리들에게 선사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느꼈던 가장 급변하는, 하렘으로 급변해버렸던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8회차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인공이 여성 캐릭터들이 탈의하고 있던 욕탕에 실수로 들어가 버리는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제가 그냥 말로써 묘사하는 것만 들어도 사실 머릿속에 그려지실 텐데, 러브 코미디물이라던가 혹은 하렘물에 굉장히 노골적으로 등장을 하는 사실 소재인 거잖아요. 이러한 시각적인 모습들이 존재했었는데, 이때부터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래는 거의 장식으로 취급이 되고 있던 하렘이라는 요소, 이것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격변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후반부에 접어들면 좀 거시기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강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작품에서 등장하는 하렘물의 거대한 담론, 바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어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면요, 왕녀입니다. 작중 등장하는 히로인인 유미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왕족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가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정실의 부인,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첩들을 두는 것은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잘난 남자한테 처가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 진짜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한 느낌으로 이야기들을 풀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작중 등장을 했던 왕가, 그리고 왕가와 관련이 있는 귀족 등에서는 이러한 일부 다처제 관련된 묘사가 일절 등장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왕도 본인의 처와 딸 한 명, 이러한 모습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이고, 왕의 동생, 공작이었나요? 그 가족도 본인의 처와 본인, 그리고 딸,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전혀 첩이라던가 뭐 정실 부인이라느니 다른 여성 히로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리를 밀고 있는 왕가의 그 여성을 보면 정말 좀 어안이가 벙벙하다는 거죠. 전혀 우리들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세계라고 하는 특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상에서 일부 다처제라는 묘사가 재미있는 어떤 설정, 이런 것들로 투입이 될 수가 있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작품은 개연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그려내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비판스럽게 봤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색드립, 이런 것들이 꽤 난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프란체스카? 안드로이드 여성 히로인?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서 작품의 수위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실제 육체적인 어떤 묘사 같은 것도 등장을 하는데, 그간 작품에서는 전혀 그려내고 있지 않았던 혀가 교환되고 있는 딥키스, 이러한 것들이 또 작품상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캐릭터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가관인 것이,
입에 담기가 조금 그시기한 내용인데 이런 워딩을 씁니다. "나는 생체적으로 임신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관계 정도는 가능하다." 뭐 이런 좀 묘사가 있었어요. 자세한 거는 뭐 궁금하시면 직접 보시든지 마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사실 그것들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작가가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감각이 하렘물의 정서였다라고 하면 하렘물에 충실한 애니메이션을 그렸으면 됐는데 혹은 라이트 노벨을 집필했으면 됐는데 왜 굳이 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지능형 먼치킨이라던가 판타지물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리는 데 집중을 더 한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작품을 그냥 노골적인 성인향 하렘물 이렇게 집필을 했었으면 높게 평가하는 시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작가가 본심을 숨기고 내숭을 부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지 않게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실망감이 들었고 더불어서 약간 거부감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 성인물을 되게 하대하고 이렇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 라디오상에서 다룬 작품들 중에서 노골적인 성인향 하렘물도 존재를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단서가 하나 있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선택할 때 성인향 하렘물을 감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이 작품을 선택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판타지물을 감상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서 이 작품을 초이스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망각하고 이 작품이 갑자기 대책 없는 성인향 하렘물로 전개가 되어 버리니까 좀 되게 이상하고 이게 뭔 상황인지 막 인지 부조화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작가가 본인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출하지 못했고 또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작품의 그 구조와 본인의 필력의 괴리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했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설일지 아니면 저만의 감상이고 그냥 제가 헛소리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역시나 감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시선이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학습하셨습니까? 휴먼? 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걸고 넘어질 이 작품의 포인트는요. 바로 주인공의 성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 이러한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인공의 초창기의 모습과 후반부의 모습, 이것들을 교차로 비교를 해보면 그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저는 이것이 주인공이 진짜 말 그대로 변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은 그대로인데 히로인들에게 처세상, 그렇게 바뀐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지, 혹은 주인공의 철저한 컨셉인 건지, 이것이 도저히 판가름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점이 1화 때 이 캐릭터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돈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에는 그냥 망가지는 것이 당연한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는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되게 묘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를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좀 복기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작품의 주인공인 토야는 신의 실수로 인해서 낙뢰를 맞고 본래의 세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공이 보이는 태도가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침착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연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감정의 기복이나 변화 없이. 그리고 보통 뭐 중3 정도 되는 나이인 것 같은데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당연히 본래 세계에서 죽었는데 신과 접촉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본래 세계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어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형제 자매 혹은 가족에 대한 미련이라던가 친구들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일체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신이 그냥 당신을 이 세계에서 살려주겠다. 대신에 뭐 능력치를 굉장히 상향시켜주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혀 감정의 기복이 없는 그러한 좀 되게 기계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은 마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즉각 식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의 상을 보여줬단 말이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작가가 이 캐릭터의 유능함과 올바른 느낌 이런 것들을 가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게 이 캐릭터를 침착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좀 인간미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맥락은 이 세계에 도착해서도 그대로 전개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작품의 후반부 정체성이 약간 변모하기 시작하는 그 즈음부터 캐릭터성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성 히로인들에 대해서 망상을 하는 그런 묘사가 등장을 한다던가 되게 빈틈이 많은 묘사들 그 밖에 되게 얼빠졌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캐릭터에게 망가지는 묘사들을 많이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점이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1회 때의 임팩트를 희석시키기에는 너무나도 개연성이 없고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냥 기계적인 주인공한테 사람 냄새 나는 설정들을 억지로 부여한 것 같은 느낌? 억지로 학습시킨 것 같은 느낌? 이런 거에 근접한 어떤 정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좀 묘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이 눈에 보여요. 제가 빌드업으로 쌓아왔던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의 그 맥락이 상충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인 건데 지능형 먼치킨으로 이 캐릭터를 그리고자 했던 작가의 의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는 1회 때 보여줬던 주인공인 토야의 모습이 맞을 겁니다. 지능적인 캐릭터는 감정의 기복이라는 것이 많으면 안 되고 굉장히 침착해야 되고 모든 사안을 객관적이고 조리 있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이렇게 딱딱하고 어찌 보면 좀 기계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려냈던 건데 작품의 후반기는 제가 아까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렘물로 변모를 하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렘물의 스탠다드에 근접한 그런 캐릭터상으로 작가가 급 변화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든다면 투 러브 트러블에 등장하는 유우키 리토? 이 캐릭터의 정체성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노린 것이 아마 그런 부분일 것이고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부족하게 과정이라는 걸 충분히 그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작품의 캐릭터에 녹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불현듯 한 캐릭터가 또 떠오르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우소부 예로 들었었죠. 동일하게 원피스에 등장했던 어떤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니코 로빈. 여러분들도 최근에 니코 로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유머 게시판에서 좀 접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와노쿠니 스토리가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니코 로빈이 얼굴이 엄청나게 망가지더라. 그래서 웃기더라. 어이가 벙벙하더라. 이런 식의 유머글이 각 사이트마다 엄청나게 돌아다녔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간파를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니코 로빈이 사실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연성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왜냐면 워터7 편에서 겉돌던 니코 로빈이 정식으로 원피스의 밀짚모자 해적단, 여기에 동료로 완벽하게 합류를 하게 되면서
니코 로빈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좀 망가지는 모습이 보이는 그러한 몇 가지의 개연성들이 계속 작품상에서는 등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들이 시청자에게 완전하게 녹아들 수 있었던 거냐? 이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시청자들에게는 여전히 니코 로빈이라는 캐릭터가 쿨 뷰티 캐릭터,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그 정도로 개연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니코 로빈의 캐릭터성이 완전히 훼손되었다. 이런 식의 평가를 세간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메이저 작품에 메이저 작가도 그 정도의 개연성을 넣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 작품 12회차로 끝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작품의 주인공이 이 정도로 캐릭터성이 변모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개연성을 정말 최소한이라도 제대로 좀 부여를 시켜주거나 혹은 그러한 떡밥들을 우리들에게 투척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게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현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만의 감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또 역시나 모르죠. 항상 이 말을 덧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감상이라고 하는 건 어찌되었던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밑바탕을 깔아놓고 나머지 해답을 찾는 과정은 다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꿀잼 셀렉트 마무리 짓도록 하죠. 뭐 전체적으로 꿀잼 셀렉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좀 대책 없이 많이 깠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평소 하는 뉘앙스보다 더욱더 강한 어조로 이 작품을 좀 비판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 작품을 재미있게 봤어요. 이 작품을 재미있게 봤지만 워낙에 두드러지는 단점들을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제가 뭐라도 되냐, 쓴소리 할 입장이냐라는 그런 여론이 함께 공존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되었던 재미있게 본 감상자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진행해봤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꿀잼 셀렉트 여기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죠.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